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토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다. 저는 김종석입니다. 대선이 정확히 2주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로 시간을 당기면 이제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부터 각 후보들 발언 수위, 현장 분위기 꽤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을 말하다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세 번째 이 대권 도전, 정치인 이재명의 현재 과거 미래를 지금부터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예, 이재명 후보 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옆에 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단장 박수현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노동일 주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치 분석과 박성민 대표도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대통령을 말하다 마지막 순서 이재명 후보 편입니다. 첫 번째 논점이 뭔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사전 투표가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시간을 좀 당기면 본투 투표까지 2주. 지금 투표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막판 변수가 뭔지 일단 오늘 이재명 후보가 현장 유세 때 어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지 먼저 목소리부터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저 폭력적인 권력자들을 진압하고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입니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러 발언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방을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오늘 발언이 좀 의미 있어 보였어요. 이번 6월 3일 대선 날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서 응징의 날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응징이라는 표현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선거 전략상 판단하세요? 응징이라고 하는 건 역시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일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 안에 생략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란 말을 쓰다가 또 한동안은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라는 말이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압도적 승리를 넘어서서 압도적 응징이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캠페인하는 걸 보면 3월 26일 항소심에서 선거법 무죄가 나온 뒤에는 조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대법원 파기환송됐을 때 조금 다시 그 강경 모드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세론이 형성되고 굉장히 조금 또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면 된다, 뭐 이렇게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또 다시 그 강경 모드로 들어선 거는 지난주 1차 TV 토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보면 그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첫째는 전혀 이번 선거에 그 변수를 안 봤던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좌측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도로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권영국 후보가 나와서 TV 토론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앞으로 2번 더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농당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재명 대세론이 있어서 자기들이 심상정 후보처럼 압박을 안 받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찍을 명분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 찍는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 측으로 보면 좀 당황스러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와서 토론에서 이게 김문수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가 사실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무시 전략으로 이준석 후보한테는 질문도 안 했는데 예. 그 공세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뒤에 뭔가 이렇게 조금 약간 변수가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오늘 반응은 조금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이 권영국 후보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진보를 찍으려는 세력들에게 이번 선거는 분명하게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이 필요한 선거지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다. 그런 위기감을 조금 가진 게 아닌가 정확히 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지난 일요일 TV 토론이 약간의 변곡점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 민주당 선대위에서 수석 부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저 유세 현장에서 응징이란 제가 저 뉴스탑10 방송 때도 응징이란 단어가 직관적으로 아는데 네.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잘못을 깨우쳐서 뉘우치도록 하는 징계가 응징이더라고요. 이게 물론 내란 심판, 정권 교체도 중요한데 이 표현해 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도 공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분명히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박성민 이제 대표께서는 그것이 지난 1차 TV 토론이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예.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국회의원 선거는 심판의 선거이고 대통령 선거는 미래 비전의 선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은 그렇게 미래 비전만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분명하게 앵커께서 지금 응징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해 주셨듯이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 민생 모든 시스템을 한 번에 붕괴시키려고 했던 이 12.3 불법 위헌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이 어떤 변곡점이 되어서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서 자칫 그런 부분이 좀 느슨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약 경쟁이나 미래 비전 경쟁 이런 부분들로만 이제 이행해가는 그런 어떤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한번 이번 선거의 특수한 성격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러면서 박성민 대표 분석하신 대로 이 지지층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면서 결집을 시키려는 그러한 전술에 당연한 미리 배치된 변화이지 어떤 TV 토론에서 기인한 그런 변화는 아니다. 당연히 이때쯤이면 저런 어떤 전술의 변화가 나올 때가 되었고 오늘 그런 바로 시점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박 의원님, 일단 응징이라는 단어를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이 썼기 때문에 후보가 아까 지지층 결집 이쯤 되면 나오는 전략적인 표현이라고 했지만 이게 어쨌든 그렇게 보면 상대로 봤을 때 작용 반작용도 있고 그럼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우리를 응징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보수층 지지 결집을 또 부추기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야 제가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예. 지금 이제 상대 진영의 보수층의 결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지층의 결집을 강하게 저희가 유도하거나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간다면 상대는 당연히 결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극대화, 최대화도 중요하지만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저희 주장대로 이야기하면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이러한 세력들이 최대치로 모이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이 김문수 후보, 이 내란 옹호 세력을 찍는 이 국민의 비율을 사실은 낮춰놔야 사실은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보층이나 이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것이
상대 후보들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자극하는 이런 것은 가급적 저는 뭐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쯤은 다시 한번 이번 선거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할 전술적 변화가 짧게라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 박 대표께서는 이제 어쨌든 첫 번째 TV 토론이 약간의 변주를 줄 수밖에 없는 시발점이 됐고 박성민 이제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쨌든 이게 선거 전략상 일단은 한번 전술 변화가 있다. 노 교수님,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에 집중 공세를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원과 120원 논란 이런 것도 뭐 내가 할 말은 하고 실제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정치적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돌 교수 분석은 어떠세요? 글쎄 이제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있다든가 이게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은 또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알지만 일일이 짚을 필요 없이 뭐 원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원재료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120원은 이제 원가가 아니라 원재료비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원가에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뭐 인건비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원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익을 붙이면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판매 값이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뭐 기본적인 것들을 나와서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건 뭐 이재명 후보가 그거는 이제 원가라고 했는데 원재료 표현한 것이다 정도 얘기하면 얼마나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굳이 자꾸 고집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뭐 표현을 잘못했다고 해서 또 뭐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예.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표현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거나 예. 아니면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다거나 하면 그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지. 예.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필요도 없거니와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뭐 태도상으로 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되면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에 저런 실수가 있거나 조금 다른 사람들이 비판에 대해서 예. 완전히 오불관원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또 태도 논란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선선하게 원가라고 표현했지만 원재료 얘기하는 것이다. 예, 원두 얘기하는 거다. 예. 예, 호텔 얘기하는 것은 그냥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잘 얘기하셨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순환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 최초에 누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 수입마저 없어져 버리면 예. 그게 순환이 되겠냐 정도로 웃고 넘어갈 일인데도 그걸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 교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때 옆에 계신 박수현 의원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이 얘기는 그 지적이 좀 뭐 단순 실수니까 바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 자체가 아예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두 가지 다 뭐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저 논란이 시작된 것은 유세 때 이제 한 이야기인데 예. 또 원 출발은 2019년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 유원지에 이제 불법 영업을 하는 그런 어떤 계곡들을 잘 정비해서 정말 잘 갖추어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닭죽집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익이 너무 적게 나오는 이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좋은 직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여기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양성화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민을 설득했던 사례를 예. 들었고 또 그것을 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내가 120원이라고 하는 그 원재료 값을 이제 얘기를 그렇죠. 설사 네. 원가로 그때 잘못 얘기했어도 그때 그 자영업자들께서는 그걸 잘 알아주셨는데 그래 뭐 지금 와서 왜 자꾸 그게 문제가 되지라고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노동일 교수님 말씀대로 뭐 좀 품넓게 뭐 저는 사실 그런 좀 이런 정책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현장에서의 경험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충분하게 더 좋은 정책을 이렇게 잘 펼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또 한번 설명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뭐 그 말씀도 제가 겸허하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대표님, 근데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커피 원가 120원 논란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지난 토론 때 줄기차게 공격했던 이른바 호텔 경제론 등등에서 본인 스스로 과거에 뭐 무리라면 무리 혹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발언들을 스스로 소환하면서 나는 설화 리스크가 없다.
정면 돌파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 필요한 만 할 말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되게 있을까요? 제가 정치 컨설팅을 하니까 이 토론이나 이 정치인들 제가 코칭할 때 제일 먼저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축구공 날라오면 원바운드로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뭐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뭐 공이 날라와도 바로 자기 발 앞에 딱 받아주지만 예. 잘못 그 잡으려고 발 들었다가는 뒤로 빠뜨리거나 아니면 자기 발 맞고 상대방한테 가잖아요. 예. 그럴 때는 뭐 뒤로 물러나서 원바운드로 아하.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여유 있게 하고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20원이라는 말을 계속 고집할 게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댓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판기 커피 원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텔 경제학도 그 한계 소비 성향 1로 돌아간다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건 호텔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 갖고 좀 말꼬리 잡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날 경제 토론이었는데 그저께 토론에서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예. 이재명 후보가 과거부터 하는 얘기를 보면 지역 화폐라든가 재난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번에 맞아요. 호텔 경제학 얘기도 보면 한국 경제의 문제를 수요 측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가 되면 경기가 살아난다.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지금 30년 그러는데 처음에 일본이 잃어버린 그 10년 들어갈 때 일본도 이게 수요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뭐 상품권 나눠주고 현금 나눠주고 그렇게 했지만 일본 경제가 안 나아진 거예요. 예. 그 뒤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다시 보니까 일본의 지금 경제의 지금 핵심적 문제는 수요 측이 아니라 공급 측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도 혁신도 해야 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 아베의 세계 하설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돈다고만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그건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경제 지금 위기가 그런 무슨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나 무슨 뭐, 예. 뭐 지역에 돈 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규모도 아니고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자금 수요 측에서 찾는 거 그런 점이고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사실 뭐 기축통화 발언 얘기처럼 뭐 부채 화폐화 같은 그런 발언 비슷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어서 예. 조금 이게 그 주류경제학은 아닌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비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잘 몰라서 하는 비판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취지의 문제가 말을 있고 이재명 후보가 하고 예, 있죠. 그리고 호텔 경제학에 관한 것도 그날 토론에 나왔는데 오늘도 뭐 지역 유세에 가서 그걸 이해 못한 사람은 바보다 이런 얘기까지 유세장에서 했거든요. 맞아요. 그 이 이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더 키우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원재료 값을 얘기한 거다. 그 원두 가격이 그때쯤은 그 정도고 그건 최소 출발하는 그 커피 원두가 그때 그렇다는 거고 거기 뭐 임대료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될 얘기인데 그렇게 됐고 호텔 경제학도 저걸 계속 키워가서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그 여유가 있는데 너무 이거를 좀 본인 실수한 거가 있거나 수정할 게 있으면 그건 좀 다시 검토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바운드가 아니라 고기 좀 튀기면 천천히 여론의 뭐 추이를 좀 보고 천천히 한 발 대응해도 뒤로 되는데. 물러나서 원바운드로 받아도 여유가 있죠. 예. 우리 박 대표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노동일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태도가 원바운드로 받은 거 맞죠? 인정하면서 예.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을 제가 또 원바운드로 받아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박성민 대표님 말씀 반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분석을 하면서 지금 그러한 어떤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체를 잘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예.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 간의 환율 협상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함께 미친 측면이 있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런 거죠. 어떤 국가 또 경제가 위기였을 때 국가가 사실은 좀 더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의 지출, 투자의 증가를 이뤄내면 그것이 국민 어떤 소득이라는 측면이 나중에는 원래 투입했던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고는 소위 케인즈의 승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 예. 어떻게 토론에서도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지금 승수 이론을 말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렇다라고 답변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승수 이론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박성민 대표 이야기했듯이 호텔 이 순환 구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호텔에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이것으로 수입이 들어간다면이라고 전제를 했다면 예. 사실은 이 한계 뭐 효과 이런 것들은 뭐 그건 극단적인 예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예약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취소했을 경우에 이게 생기냐라고 예. 하는 공격에는 사실 받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전제가 좀 그렇게 그런 됐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자기가 성남도지사, 경기도지사를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예. 정말 위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소비력, 구매력을 좀 올렸더니 그것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 의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왜 뭐 요만한 꼬투리를 하고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본질을 흔드냐라고 이렇게 이제 억울하고 이 본질을 더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크게 예. 한번 봐주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저는 뭐 충분하게 뭐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현 의원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준석 후보를 직접 만났는데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그 공격, 경제 분야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꼬치꼬치 뜯어 묻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의 그 화두는 뭔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예. 뭔가 그 본인의 약간의 단순 실수를 고치지 않으면서 이 논란이 더 키운 거 아니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직 토론이 2번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예를 들면 누구의 공격에 뭐 극단적이시네요. 혹은 뭐 단편적입니다. 라는 전략으로 앞으로 2번의 토론도 첫 번째 토론 전략을 고수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것은 후보가 알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드시네요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뭐 이런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 경제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준석 후보께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뭐 이해가 해주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말을 끌고 갑니다. 적어도 어쨌든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말 고삐를 잡고 간다고 비유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님이나 김문수 후보님을 비롯한 다른 후보님들은 저 말고삐를 잡으려면 말고삐로 대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의 꼬리를 잡고서는 말고삐를 잡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께서 저는 이 말고삐, 이 본질을 가지고 직접 이재명 후보와 아주 세게 붙는 그런 본질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현재 엊그제 TV토론의 1차 분석은 저는 죄송하지만 이준석 후보께서 말의 꼬리는 잡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말꼬리 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 말의 꼬리는 잡았는데 예. 그러나 말 고삐를 잡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자체를 흔들지는 못했다. 몸통을. 예.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본질에 바로 다가서서 본질 토론, 말 고삐를 잡는 싸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예. 지금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협공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는 그런 어떤 태도나 단어 선택의 문제를 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좀 그런 논의가 뭐 다소간에 있긴 있었나 보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부단장도 맡고 계시니까요. 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말이 맞는 게 대통령 후보들 간의 경제 분야 토론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논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너무 참 사소한 문제들이고 예. 지엽적인 문제들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린 말씀의 본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말 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라 말 고삐를 잡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도 지금 아까 처음 질문이 오늘도 그거 갖고 자꾸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귀중한 시간에도 그런 거 가지고 논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경제 정책을 쓸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어떤 경제 정책을 써서 이것을 탈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걸 알고 싶은데 자꾸 뭐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것들이 이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예. 그에 대한 대응 자체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는 사람들은 얘기는 대통령이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저분의 생각은 앞으로 돈을 풀자는 거구나. 그래서 돈을 순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자꾸 추경을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기본화폐, 지역화폐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히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는 추경을 하고 돈을 많이 풀고 지역화폐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경제가 잘 살려질 걸로 생각한다. 라고 정면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유권자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겠거니라고 추론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정말 말 고삐를 잡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예. 선두주자가 그에 대해서 그 말꼬리니까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누가 그걸로 공격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게 2017년에도 이런 것들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통상 우리가 3D다 이러는데 그때 뭐 문재인 후보가 3D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일부러 또 그 뒤에도 뭐 5G 안 그러고 5G 이렇게 했어요. 그거 갖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아리배가 아느냐. 맞아요. 그거 예. 다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건은 저는 좀 약간 본질적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호텔 경제학이나 이 커피 원가론에서 특히 호텔 경제학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뭐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내수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돈을 좀 돌려야 된다. 재정 정책을 좀 써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건 맞지만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미중패권 기술 전쟁인데 우리가 일본을 중국을 앞질려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에 앞서가려면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석유화학 같은 거 어떻게 구조조정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공급 측의 얘기가 없이 그거 지금 어려운 얘기를 돈을 풀어서 이 어려운 분들 뭘 좀 지원해 준다라는 게 과연 1위 후보의 경제 정책으로 그날 그러면 가장 유력하고 곧 대통령 될 것 같은 분의 경제관을 좀 듣고 싶었던 건데 그 얘기가 이 실수에 의한 공격을 빼더라도 그 진짜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청사진이 나왔느냐 예.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막판 변수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요 며칠 줄기차게 공격했던 부분이 이게 바로 이재명 표, 뭐 사이비 경제관 아니냐, 뭐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 공세를 폈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현장 유세 때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라고 할 말을 하겠다 정면 돌파를 선언했기 때문에 약간의 선전포기 형식. 그래서 막판 변수 첫 번째 화두를 좀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실 주말에 뭔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이슈를 선점한 부분이라고 개헌 부분이에요. 개헌. 자, 박수현 의원님. 예. 사실은 한 시간을 한 달 전쯤으로 돌려보면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좀 제안했을 때 네.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 뜻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을 말씀을 이제 사회자께서 하시는 것은 그때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라고 예. 하는 뉘앙스의 질문이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한 질문 두 가지가 예. 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이 개헌에 대해서 한 번도 소극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서 20여 년 넘도록 이 개헌에 관한 토론들이 효과들이 좀 쌓여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 왔죠. 예. 이재명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 중에 또 특히 정치인 중에 이 개헌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건 시대 정신인데요. 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 이 탄핵의 이 인용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 국민들이 내 불면의 밤을 막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죄송하지만 평생 그 개헌론자로 살아오셨지만 우원식 의장님의 개헌 제안이 그때 시기상으로 정말 전혀 좀 맞지 않는다는 역풍이 또 있었어요. 너무 앞서갔다는 예, 민주당 내부 그렇습니다.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는데 어째 좋습니다. 하여튼 한 번도 소극적이거나 그런 입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신념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쭉 안을 제안했는데 대통령 권한을 좀 제한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예. 뭐 이런 방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질문하신 이제 4년 연임제 그렇죠. 이 문제를 했죠. 지금 뭐 질문해 보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언론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중임과 연임은 사실 범위의 문제지 같은 언어입니다. 중임은 뭐 푸틴처럼 한 번 쉬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중임이고 그러나 연임은 2018년 3월에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4년 연이어서 중임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한 번 연임하는 것을. 예. 이것은 중간평가적 성격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4년 1회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다른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된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호원 세력 호원을 한 건 없고 분명히 네. 시대 정신의 개헌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 머릿속에 있었다. 그럼요, 당연하죠. 예. 네. 노돌 교수님, 노 교수께서 전공이 법학이시니까 이게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꽤 많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하는 건 저 개헌이 결국은 뭔가 시대 분위기가 바뀌고 본인도 개헌에 보조 발을 맞춰야 되는데 장기 집권 욕심 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긴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야욕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노 교수가 보셨을 때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겁니까? 요새는 법학한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시대여가지고 법학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글쎄요 그런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뜬금없는 우려가 아닌가 싶었어요. 예. 밥도 짓기 전에 밥 많이 먹으면 너무 배부를 텐데 요새 저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격정이 뭐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개헌이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조금 태도를 바꾼 게 그래 개헌이라도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냐. 개헌이라도 해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민들 많은 그 개헌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개헌만 하면 모든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이렇게 뭐 정말 엉망진창이니 예. 제도라도 한번 바꿔보자. 제도 결정론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생각 아닐까 싶은데 일단 내용은 아마 수많은 논란이 있을 거니까 빼고 지금 얘기하신 장구 집권 야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헌법에다가 규정하면 되는 거죠. 연이어 했을 때만 2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한다면 예. 지금 이제 보다 저 정확한 비판은 좀 얘기하신 대로 얼마 전에는 안 한다고 하더니 지금 뭐 개헌이 위헌순위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개헌을 들고 나오느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3년 임기 단축을 하면서 개헌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것들의 어떤 김을 빼려고 하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예. 만약에 정말 그 장기 집권 야욕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걸 못하도록 헌법에다 분명히 규정하면 되는 거죠. 미국 헌법에는 그야말로 2번밖에 못한다. No more than twice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만약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한 번 연임해서 하는 것만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박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얼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도 개헌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낚아채서 개헌 정국으로 빨리 전환하거나 본인들이 끌고 나가면 되는 거죠. 예. 개헌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뭐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개헌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런 쓸데없는 걱정 가지고서 미리 우려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5년 하게 되면 예. 2030년 6월 달인데 그때 가면 뭐 지방선거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헌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비상계엄이 없었어도 2032년 3, 4월 달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 선거가 만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개헌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예. 지방선거하고 만나기 때문에 뭐 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5가지가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5가지요? 첫 번째는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갖고 있는 약점이요. 두 번째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선거구제에 의한 양당제가 가져오는 폐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법 운영상의 그 경직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5번째는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입니다. 이 헌법화에서도 뭐 옛날에 뭐 양김 같은 분들은 다 헌법 야당 다 존중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모든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대통령 캐릭터의 문제고 헌법 운영의 문제는요. 이재명 후보가
총리 추천을 뭐 국회가 하자. 뭐 예를 들면 그거는 지금 헌법에서도요. 그걸 명문 안 해도 그 국회가 추천하는 분 하겠다. 또 지난 총선 때 다수당이 민주당이 됐는데 민주당 대표한테 총리 추천하면 또 국회에서 하면 제가 그분 중에 한 두세 분 해주면 그분 중에 한 명을 지명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5년 단임제나 대통령제의 문제보다도 저는 소선거제의 양당제의 문제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면에서 대통령 그 헌법 바꾸면 결선 투표제 지금 하자 이 얘기도 한 거 아닙니까? 결선 투표제 얘기를 한 거는 결과를 위한 그 단일화보다는 결과에 의한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거 하자는 겁니다. 예. 이건 기본적으로 다당제 얘기를 열어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선거제도도 바꿔서 내년에 지금 뭐 헌법 바꾼다고 막 그러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전 중선거구제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년 지방선거는 그 국회 선거가 아니니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헌법 바꾸기 전에 이거 선거법 바꿔서 지방선거부터 결선투표제 한번 해. 이건 뭐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예. 저는 그거 뭐 진정성을 위해서 그거를 하면 그러면 다당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그리고 어차피 2030년에는 그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헌법을 다 손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가운데 넣어서 뭐 중간평가로 하면 되니까 저는 뭐 그 진정성은 믿고 싶습니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5가지의 이 모든 문제를 예. 이걸 그냥 헌법만 바꾸면 권력구조만 바꾸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임제 이 헌법으로도 굉장히 운영을 잘한 분이 있고 못한 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바꿀 때는 선거제도와 헌법을 같이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 박성민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딱 하나만 일단 잠깐 짚는요, 네, 박수현 네, 의원님. 네.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거. 물론 뭐 이게 지금과 같은 뭐 그 과거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행정부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국회 기능을 권한하면서 뭔가 권력을 나눠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그거니까 4년 연임제 빼고는 뭔가 권력 분산의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이게 이제 우리의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담그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 의석 구조가 꼭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진정성을 믿고 또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믿고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개헌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소 어떤 정당 간의 유불리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떤 정말 해야 할 때 꼭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인데 우선 저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에서 장기 집권 야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마 뭐 우리 두 분 전문가시니까 저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 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우리 국회가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 아주 필수적인 의무이죠. 근데 왜 자꾸 우리 국회는 때만 되면 서로 싸우면서 대통령 보고 개헌안을 발의하라고 하는지 왜 대통령 개헌안이 뭐냐라고 자꾸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국회가 합의하면 국회가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선 그런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장기 집권 이 문제는 헌법 128조 2항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개헌이 되면 그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에 대통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명히 안전 조항이 있고 아까 그것도 안심이 안 되면 우리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칙 조항들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지금 제안들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먼저 반대를 걸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칫 이 개헌안이 국회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으로 또 지난 문재인 대통령 2018년 3월에 발의했듯이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대통령에게 국회 할 일을 떠넘기는 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박성민 대표님 5가지 말씀한 거 저는 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국회가 여야 간에 정말 좀 이번에는 사생 결단하듯이 한번 잘 논의해서 좀 개헌안을 국회가 마련하는 것 그렇게 해보자. 아무리 선거라고 해서 국회가 막
나서서 반대하고 이러면 이 개헌안이 논의 주체인 국회가 반대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인지 너무 답답해요, 저는. 아니 근데 그 모든 걸 자꾸만 이제 우리 헌법에 그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헌법만 잘 바꿔놓으면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 그- 말씀하시는 저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는 게 예. 프랑스가 헌법에 그게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프랑스를 흔히 뭐 이원집정제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예. 하지만 지금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 1인데 예. 만약 대통령 되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게 같은 정당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프랑스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제로 운영이 됩니다. 예. 근데 대통령과 의회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동거 정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미테랑 대통령 때 시라크 총리가 있었고 그 시라크 대통령 때는 조스팽 총리가 했고 예. 그거는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헌법 운영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그 선거 끝나고 만났을 때 그때 윤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었죠. 아, 제가 대통령 된 것도 민심으로 한 거고 이번에 의석도 국회 총선도 민심이다. 예. 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민주당에서 총리를 추천하시면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나라 헌법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데 헌법을 아무리 바꿔놓은들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 문화에 관한 거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정치를 안 하면서 예. 모든 게 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헌법 물론 바꿔야 됩니다.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러나 그 전에 정치인들이 모든 걸 이 법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운영상에 좀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 논점 첫 번째가 막판 변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집중 공격하는 이제 국민의힘과 혹은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또 이 개헌 관련해서 혹은 여러 가지 장기 집권 야욕, 뭐 총통 체제 시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집중 공세를 펴서 이게 결국 유권자의 선택의 막판 변수가 될지 말지를 저희가 논점 첫 번째에서 짚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이겁니다. 실용, 또 실용.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 대선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실용이라는 표현일 텐데요. 일단 잠시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아이들의 웃음, 청년의 푸르름, 장년의 책임, 노년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통합과 조화의 잘사니즘 행복 국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난 민주당 경선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 이재명 후보 목소리를 좀 듣고 왔고요. 아마 실용 부분, 흑묘, 백묘, 고양이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던 실용이라는 표현. 특히 최근에는 이제 외교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갑론을박들이 있는데요. 먼저 노동일 교수님, 이게 최근에 쉐쉐라고 하는 중국말로 고맙다. 우리가 중국과 대만이 싸우는 양안 문제에 우리가 굳이 끼일 필요가 있냐. 이게 어떤 뭐 주한미군이 여기에 참전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만큼 외교 문제가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아까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본인이 스스로 과거에 논란을 빚었던 발언들을 다시 소환해서 정면 돌파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실용, 이 방점을 두는 건 얘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국내 문제든 그 외교 문제든 뭐 실용이라고 하는 거, 정말로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치인 계시지만 정치인은 말보다는 발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발은 딴 데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발이 가는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실용으로서 먹사니즘, 뭐 잘사니즘을 얘기하지만 잘사니즘, 먹사니즘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우리네 기업들을 뭐 길을 살리고 정말로 기업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마음껏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정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에 많은 방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이 얘기하지만
노란봉투법이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상법 개정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글쎄 개인적으로 얼마나 논란이 있을 부분이긴 하지만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부권 행사해서 돌려보냈던 걸 다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이건 통과되겠죠.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상법 개정안 그것만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예. 지금 자본시장을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 많이 해가지고 자본시장 살리고 그러려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목적이 그거라면 굳이 상법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기업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본시장법 개정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만약에 무슨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물타기 증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금융감독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굳이 상법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개정해서 기업들이 싫어하는 그런 걸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말은 실용주의, 말은 먹사니즘 얘기하지만 발은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 예. 그런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쉐쉐 저는 그거 하나의 말꼬리보다는 그야말로 그것도 이제 국익의 방점이 있다. 예. 우리가 어느 편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양안 문제 우리가 말려 들려고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예.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기동군으로 이미 그때 합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양안 그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거기에서 주한미군을 빼서 양안 문쟁에 조금이라도 뭔가 개입하려고 한다. 우리가 반대한다. 그런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미군인데 말 그대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한미군은 붙박이로 우리 한반도만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실제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얘기를 실용, 국익 여기에만 둔다고 해서 예. 그 실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실제 그 행동이 그와 같은 것으로 옮겨지겠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이죠. 박성민 대표님, 정치 컨설팅을 하시고 정치 분석을 주로 하시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으로 이뤄진 정권 교체 여론이 무엇보다 큰 상태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로서의 부각이 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에 보여줬던 행정 혹은 실용 이게 이제 떠받치는 두 기둥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치인 이재명에게 실용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평가하는 분들은 이제 그 실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용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 이념적 경직성에 반대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옛날 정동영 후보도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고 그 실용주의를 들고 나온 경우에는 전략적 노선의 변경을 가져올 때 예. 그 정당의 그 정체성의 근간을 좀 흔들 때 이제 포장하는 게 실용 아닙니까? 그거는 이념적인 어떤 보수성이나 이명박 후보도 실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정동영 후보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노선의 변화를 가져올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명백하게 선거 때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스윙보트인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는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 방향이 서로 다 다른 거를 갖다가 막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요. 미중 패권 전쟁 시기입니다.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외교 안보와 관련된 노선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가지고 미국과 중국에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이렇게 한쪽 편을 안 들고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서도 우리를 의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가 외교 안보의 이슈가 없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 탈모제 이슈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왜 그랬냐?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간다 그러겠어요. 개성공단 같은 걸 만든다 그러겠어요. 수출한다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제정치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냉전에 블록한데 여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다들 그 모든 정부가 굉장히 직선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실용이란 말을 쓰고는 있지만 국제 정치 환경이 외교 안보 노선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은 있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미국하고 잘 지내려면 동남아시아를 또 진출하려면 일본과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용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 국면에서 표를 얻기 위한 약간 그 좀 유연성을 말하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봤을 땐 포퓰리즘이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판을 일단 접어두고 집권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박수현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또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수석도 지내셨으니까 아까 박성민 대표 지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이미 외교 지금 판에서 철진한 얘기고, 어쨌든 반도체든 AI건 한밀 블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쉐쉐도 말고 일본어로 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외교 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그거야말로 진짜 실용 정책을 외교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이런 걸 전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제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를 돌아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국과 일본, 그 주변국들과의 어떤 정상 통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상 외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는 첫 번째 대변인으로서 거의 모든 정상회담이나 정상 통화를 직접 참석을 해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그걸 정리해서 브리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것을 외교 관계를 보는 눈은 당연히 제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실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선 지금은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지금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동맹에게도 가감한 또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정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움이 된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하고 손을 잡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국 국가 우선 최우선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익, 국익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국가의 정책이나 전략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국가 대항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모호하게 어떤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모호성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용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선거 전략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천이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게 더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예. 이재명 후보는 자치단체장을 했어요. 기초단체장,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을 했어요. 단체장이라고는 행정을 해보면요, 실용을 길을 걷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 과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념과 내 주장만 가지고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많은 갈등 과제를 실용적 관점에서 해결해 온 그런 어떤 경험이 쌓인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물론 실용이라고 하는 것을 중도 확장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 실천력을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후보만큼 그 실용 노선을 실천할 수 있는 강한 경험과 의지와 이런 어떤 것들이 쌓여있는 후보는 없다. 그것은 분명히 믿어도 된다. 그것은 외교 안보에서도 틀림없이 적용이 될 것이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붙이면 예. 국제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에 바이든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인가요? 그분 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처음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 미국과 중국은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그런데 가까이 붙어 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오죽하겠냐. 우리는 충분히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최대로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을 상대로든 미국을 상대로든 그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 이익을 명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 어떤 국가 전략은, 외교 전략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예. 셰시에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의 대통령들도 우리 대통령을 만나려면 셰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경험했던 시각으로 외교 관계를 보면 그렇더라. 그리고 지금의 국제 정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특히 그런 실용 노선과 전략적 모호성과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될 예. 아주 중요한 시기다.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갈등 과제를 실용적 관점에서 해결해온 이재명 후보는 그런 실천력에서도 충분히 아마 믿을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두 분께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예. 아니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모든 면에서 실용이 최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논의했던 뭐 원가 100이 커피 원가 120 뭐 이런 걸 지금도 고집하시는 걸 보면 제가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도가 이거는 조금 이렇게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내지 이것은 실수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얼른 받아들여서 유연하게 하면 실용주에서도 그걸 자기의 어떤 그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고집하지 않고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권 후에 뭔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 그렇죠. 교수께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걱정인 거죠. 실용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지금은 선거 전략으로 한없이 유연하고 한없이 실용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때 집권을 한 다음에는 예.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실용적인 돼야 되는 것이고 외교 관계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박 의원께서 그런 조언을 들 때 이러이러한 할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예.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실까 하는 거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들어서. 그 이제 아까 박수현 의원께서는 이제 블링컨 전 장관, 국무장관 인용을 그렇습니다. 하신 블링컨. 거고요. 예, 예. 노동일 교수의 말을 좀 보태서 이제 박성민 대표께 질문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경제관, 외교 다 마찬가지여서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그 해방 정국에서 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해서 한때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도 실용 외교, 뭐 한미일 블록 어쨌든 국익 중선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집권 전에는 분명히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다가 집권 후에 아까 노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정말 속내 혹은 모르겠어요. 이게 반미친중이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하지만 이론적으로 다시 집권 후에는 뭔가 그전의 선거 전략과는 좀 반대되는 걸 하면서 우려 섞인 외교가 나오진 않을지 이런 걱정들이 뭐 세간에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죠. 예. 그 2017년 경선 당시에도 또 그 뭐 대한민국은 뭐 친일파와 미군정이 세운 나라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뭐 이번에 탄핵안에서도 1찬 그때 뭐 뺐습니다만 부결됐습니다만 뭐 외교 기조를 갖다가 탄핵의 사유로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진보당과의 관계도 사실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제 정치의 동력이 그 한국의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가 그런 노선을 견제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냐? 그 한국 대통령의 그 자율적인 그 예. 공간이 그렇게 있느냐? 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 전 세계가 지금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나 외교에서 지금 그게 운신의 폭이 넓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만 그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를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동맹을 조근조근 옥죄는 형식으로 참여시켰거든요. 예. 동맹을 최대한 활용했죠. 왜 미국과 그 전략 경쟁에서 미국과 중개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최고 자산이 동맹이란 걸 바이든은 이해한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이해가 뭐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동맹도 뭐 지금 봐주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이재명 그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조금 그래도 유연하게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뭐 중국과 셰시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 뭐 공급망 재구축도 하고 뭐 이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본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면 그런 거는 전문가들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그 조언을 받아서 조금 유연하게 하지 않을까? 좀 그런 특히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조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당위성보다는 실용 또 실용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잠깐 부동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수현 의원님. 네. 그
글쎄요, 뭐 또 문재인 정부의 여러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께 질문 드린 게 뭐 일단은 적절해 볼 수도 아닙니다.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예. 적절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괜찮다고 하셨어.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만약에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야,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조금 달리 뭐 재건축 혹은 세금, 종부세 이런 거를 굳이 세금을 이렇게 계속 매겨서 억누르지 말자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지금 22대 국회의원인데 예. 8년 전인 19대 국회의원일 때 이제 국토위원을 4년간 했고 그때 이제 여야정 그 부동산 TF가 구성이 돼서 예. 그때 이제 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도 있고요. 좀 아는 편인데 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브리핑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세금의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수요와 공급 이 문제만 가지고 따질 거냐, 예. 세제의 문제를 갖고 따질 거냐,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종합적인 문제이고 예. 또 이 정책이 실현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어서 이제 바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 발표를 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이제 적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굉장히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좀 당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이게 이 부동산 문제는 상임위가 여러 상임위가 관련이 돼 있어요. 국토위, 기재위 뭐 등등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상임위를 다 거쳐 올라와서 뭐가 처리되기에는 너무 타이밍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 정 TF를 만들어서 첫 단계부터 예. 여기에서 합의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내지 않으면 이미 실기를 하고 말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자격도 없고 적절하지 않고요. 발표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시되 그러나 뭐 김문수 후보님 다 여야가 발표하는 이런 정책들을 잘 스크린해서 모아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만큼은 여야정 TF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각 상임위를 통해서 막 거쳐서 올라오는 시간 낭비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다. 예. 이런 제안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규제 철폐, 뭐 세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리진 않겠다, 매기진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적이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은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노돌 교수님, 아까 노란봉투법 얘기를 하셔서 지난번 이재명 후보 첫 번째 토론 경제 분야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 후보와 이것도 공방이었는데 노 교수님 주 4.5일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가 물었잖아요. 임금은 줄이면서 4.5일제를 하는 거다. 아니다. 그러면 임금도 안 줄이고 그럼 사용자와 어쨌든 모든 게 사용자인 자본과 노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노동이 가져가는 돈을 안 줄이고 그러면 중소기업만 4.5일 되면 죽어나는 거 아니냐는 표현을 썼더니 그건 이제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뭐 노란봉투법이든 너무 뭐 노조와 근로자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지난 대선 때도 그 부분에 저도 조금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게 심상정 그 후보가 주 4일제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4일보다 3일이 더 낫죠. 라고 하니까 그때 그 이슈가 싹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일제 돈 똑같이 받으면서 4.5일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기업들로서는 그런 부담을 임금은 똑같이 주면서 일하는 일수만 줄이자? 이런 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와 같이 딱 못 받고 얘기하지 말고 노란봉투법이나 이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노조 입장만 반영하지 말고 예.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과 노조 얘기하지만 그런 대립도 없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입장도
반영해 가면서 조금씩 유연하게 돼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목표와 수단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본시장을 살려고 하면 굳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을 훨씬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삼성 뭐 재벌 해체 얘기하다가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 하는 것처럼 자꾸 뭔가 자꾸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인데 진심이 뭐냐, 진위가 뭐냐 예. 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갖지 않게 조금씩 목표는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 기업과 또 다른 자영업자들과 이런 논의를 해가면서 이런 목표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다. 이렇게 유연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잠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예. 것이 우리 이제 노동일 교수님 말씀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여기서 좀 끼어드는 건 뭐냐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제 노 교수님께서는 이제 현재 이제 경제신문의 주필로 이제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예. 충분히 알고 양쪽 있습니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은 또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분명하게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기업들로부터 해보면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 1위를 했었어요. 예. 37%.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경기도의 광역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많은 단위의 기업들의 애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친기업인 1위 여론조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노란봉투법은 어떤 노조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국정을 책임지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어.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례를 실행해야 되는 법입니다. 예. 그리고 ILO 국제 노동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좀 더 조율된 뭐 그런 측면을 좀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뭐 그런 거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또 이걸 주장하는 입장은 또 이런 입장도 있다라는 것을 요 시점에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실용을 표방한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처음부터는 이제 외교 부분과 경제 부분을 좀 나눠서 한번 살펴봤다면요. 마지막 논점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말하다 이재명 후보폰의 마지막 논점은 이겁니다. 검찰부터 사법부까지 집권하게 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일성을 내뱉은 이재명 후보인데요. 최근 발언, 특히 사법개혁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단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그 사실은 사법개혁,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 뭐 예를 들면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이라든지 뭐 호텔 경제론 이전에는 아마 대선 정국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바로 저 사법개혁이었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아예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대개혁이라는 표현을 써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재 파기환송 이후부터 이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걸 우려하는 많은 시선들이 있는데 사법개혁에 대한 그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일관되거든요, 최근에.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개혁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당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성원들 자체가 그런 문제도 예민하게 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주축인 정당이니까 이제 그렇다고는 좀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 파기환송 이후에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뭐 대법원에 대해서도 뭐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렇죠. 뭐
대법관들 논리.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파기환송되고 나서 법관들 내부에서도 이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파기환송이. 그래서 법관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 오늘 법관회의를 앞두고 의제들이 안건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게 촉발됐던 대법원의 합의부의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에 관한 이례적 결정에 대한 건 빼고 오히려 지금 법원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 어젠다 가지고 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주당이 때로는 굉장히 강경하게 검찰 검수완박일 때도 그랬고 또 사법부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결국 민심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이게 항상 역풍을 맞아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 발언들 쏟아놓고 나서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여론조사 추이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좀 중도지향적인 좀 행보를 하다가 강경한 발언을 할 때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국민들도 그런 점을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원래는 박수현 의원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네. 애초에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예.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까 또 사법부 그에 대한 처우나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입법 개정안도 한다고 했다가 제가 표본이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는 확실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그럼 이게 또 진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지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은 분명히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고민이 너무 깊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게는 두 가지의 국회의원들에게 의무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분명하게 실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기환송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을 때 대법원 재판을 할 때 대법원 주변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시 말해서 2심의 무죄, 이 원심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겠지라고 서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례적인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립성을 잃었는데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이것을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너네 정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는 거지 그다음에 혹시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오해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하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삼권 분립을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권 분립이 우리가 볼 때는 사법부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런 어떤 의무가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양자 사이에서 자, 그러면 선거가 있으니까 눈 감고 가? 아유, 그래. 이거 지금 드라이브 걸면 표에 손해들 텐데. 그런 토론이 활발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넘어서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민주주의의 가장 위기의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또 탄핵안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저희들도 고민이 많다. 모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탄핵을 이야기하면 탄핵의 필요성을 저희가 아는 것과 실제 탄핵을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대법원장 탄핵 같은 거요? 다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선거도 앞두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로 처리가 되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 어떻게 모아지는지 어떤 고민의 지점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점은 꼭 민주당이 묻고 싶은데 이례적인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3월 26일 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했을 때도 매우 이례적이다. 왜 1심이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 건데 다른 게 변한 게 없는데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해서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 그 뒤에 4월 4일 날 헌재가 8대0 전원일치 5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했을 때도 이게 승복해야 된다, 강정에서 충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파기환송도 대법원이 2020년에 판례를 가져다가 2심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확히 해놔야 된다 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그 판단 존중한다, 그 뭐 2심에서 고법이 다시 할 건데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선거를 통해서 할 건데 이거를 마치 뭐 내려보내면 그 안에 고법이 다시 하고 다시 대법원에 와서 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가 완벽한 거 아니고 판사들이, 그런데 지금 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개인적 공격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서부지법에 대해서 난입해서 폭력적인 걸 하는 것도 매우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지만 이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판사들 공격하는 것도 민주당이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기현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좀 과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기현 판사가 어떤 술집에 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제보가 그러면 지기현 판사 문제는 빼고 그냥 대법원 얘기만 하시죠. 예. 아니 그래서 민주당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좀 과하다. 저희도 공당으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법부 깨끗해야 한다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지금 박 의원 얘기하신 대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뭐 그와 같은 뭐 사법부에 대한 뭐 대법원 특검이라든지 예. 뭐 청문회라든지 탄핵 얘기할 때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그 결정에는 철저히 승복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그와 같은 사법부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그런 태도는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그걸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 역풍이 일고 안 일고 그 문제가 아니고 예. 저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무소불위가 되겠구나,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100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법안 통과시키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아무도 견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대법원장 특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청문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대통령제 가장 큰 요체가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인데 예. 지금 완전히 입법부를 정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대통령까지 배출한다면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이 거칠 것 없이 하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집권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야 할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돌 교수 말씀에 조금 질문을 박 의원님께 드리면 네. 이거잖아요. 이제 아까 박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사법부, 대법원이 선거 개입, 정치 개입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탄핵에 실제 하진 않지만 사법부에 이런 정도 메시지 줄 필요 있다는 거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이후에 뭔가 그 행정부, 입법부까지 만약에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법 권력도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아까 뭐 대법관 100명 만든다든지 혹은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헌법재판소법 바꿔서 개정안해서 이른바 4심제 만들면 이거 대법원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취지, 비판도 상당히 많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국민의힘이든 다른 당이든 그 자기들의 의견이 담은 법안이 제출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 상임위를 거쳐서 그 서로 제출된 법안들이 논의되고 토론되고 거기서 절충이 되고,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법안, 단일 법안이 만들어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 상대방이
원내 지도부 간에 논의가 안 되니까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입법부 독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국민의힘은 법안을 제출 안 합니다. 논의가 안 되죠. 그러고 나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이 입법을 독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거부권 행사를 독주한 것입니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가장 정상적인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주당이 무리한 어떤 입법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 막아야 할 야당이 아니라 이당이죠. 현재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자기들 의견을 법안으로 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해야죠. 근데 그런 정상적인 과정이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앵커께서 예를 들으셨던 대법관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요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예. 뭐냐면 이런 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 대법원이 판결에 대해서 들여다볼 시간과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대법관들이 이 내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 기록들을 다 읽어보는가? 안 읽어보고 그냥 하네? 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의심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 알아보니까 대법관 한 분이 맡고 있는 처리해야 될 막 이 건수가 재판 건수가 막 몇천 건 된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되겠네. 자, 이런 어떤 국민을 위한 이런 어떤 이슈가 알겠습니다. 마치 예.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뭐 이런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이 이런 때는 국민 여러분 알아보니까 이번에 느끼셨지만 대법관 수를 이렇게 늘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예. 자세히 설명드려서 이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의 사법적 이익을 보호받는 일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는 일입니다라고 이런 전략적 설득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들이 예. 민주당 내에도 충분히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만났던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주장, 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노돌 교수님.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과 관련됐던 뭐 김만배 씨 등등을 뭐 사면, 뭐 석방, 뭐 이런 조치를 하면서 자유롭게 해줄 거다라는 취지의 이낙연 전 총리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오늘 있었던 얘기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일정을 좀 바꿔달라. 안 된다. 재판부는 이건 다른 재판이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마치 헌법 84조 논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면 그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주도로 연루됐던 재판들마저 다 중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큼 이게 사법적 파장이 큰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오늘 시선들이 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 때문에 불거졌었거든요.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 때 헌법을 개정하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제한을 할 수 없다. 예.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대통령 임기 제한 없앤다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된 거죠. 예. 대통령이 되면 유죄 판결할 때는 중지하고 무죄 판결할 때는 계속해라. 지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라는 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의 법을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떤 그 한대든가 법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야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그런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런 관련자들을 사면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거법 재판도 선거법을 바꿔서 알겠습니다. 또 무슨 위증 이런 것도 바꿔서 예. 다 그런 것들 면소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30-4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박성민 대표께 마지막 어쨌든 이게 뭐 대통령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도 결국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 상대 쪽에서 계속 이뤄질 텐데 전국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은 뭐 전혀 전망을 못 하겠고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있고 광장에서 충돌도 뭐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 뭐 아직은 선거를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도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부터 사법 개혁까지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의 논점 마지막까지 짚어봤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특집 토론 대통령을 말하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를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저희 채널A가 준비한 7번의 특집 토론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말하다가 유권자인 정말 여러분이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뉴스탑1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